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어떤 주제를 얘기를 나눠볼까요? 요즘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를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보잖아요. 네, 네. 한류가 대단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제 소재를 보면은 이런 장기이식에 관련된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의 장기 이식 받았는데 네. 그 장기 기증자의 뭐 가족이랑 뭐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네. 내용 흔히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네. 네, 좀 낭만적이긴 한데요. 실제로 가능은 할까 싶어요. 네, 장기 이식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심장이나 간과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장기 이식에 음. 성공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장이나 간과 같은 장기들을 고형 장기라 그러거든요. 네. 네. 형태를 갖추었다 해서 고형 장기라고 하는데 어. 이런 고형 장기, 뭐 심장을 예로 들면은 굉장히 많이 혈관이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심장을 이식받는다 그러면 이런 혈관들을 네. 서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근데 그 거잖아요. 20세기 초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어떤 수술 쪽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거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일단 그 이제 그 수술적 어려움 몇 가지 어려움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그래서 네. 혈관을 연결해야 되니까 네. 어떤 혈관 봉합 수술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음. 근데 1905년에 프랑스 의사 이 카렛이라는 분이 있어요. 알렉시스 카렛. 네. 이분이 이제 그 삼각 봉합법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혈관을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어. 세 군데 정도를 포인트로 줘갖고 이제 꼬맸다. 아. 그래서 삼각 봉합법이라는 기술인데 이 봉합법은 지금도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혈관을 연결하는데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이분은 이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와, 거의 이제 100년이 넘은 오랜 기간에 오래전에 이렇게 기술을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이식에는 면역 거부 반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타인의 장기를 이식할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 몸에는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네. 이를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면역계라고 부르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근데 타인의 장기를 우리가 이식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타인의 장기는 기본적으로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건 이제 남의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을 얘를 하군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내비를 주면은 이 장기가 공격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장기 이식의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계가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하는 걸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데 네. 영국의 과학자 이제 피터 매더워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1943년도에 토끼의 피부를 이제 다른 토끼한테 한번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한번 해봤어요. 네. 했군요. 그랬더니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잘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면역계 때문일 거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음.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쌍둥이 소를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쌍둥이 소는 그런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쌍둥이는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관용이 일어났다. 그래서 면역 관용이라고 그러는데 음. 아까 그 토끼 실험이랑 이 쌍둥이 소 실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죠. 1960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방금 쌍둥이 소의 경우에는 면역 거부 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음. 우리가 이제 쌍둥이 중에 그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일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쌍둥이의 어떤 장기를 이식받으면 이식받은 사람의 몸에서는 네. 내 몸속에 있는 장기하고 100% 똑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을 때 쌍둥이에게만 받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굉장히 이제 드문 네. 케이스죠. 그럼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면역 거부 반응을 네. 억제하는 약물이 개발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장기를 이식받으면 네. 우리 몸의 면역계가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내비두면 이 장기가 죽으니까 장기 이식에 어떤 효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역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인체 거군요. 면역계의 어떤 기능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약물을 우리가 면역 억제 약물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면역 억제 약물이 개발이 됐어요. 네. 이 스위스에 있는 제약회사가 개발을 했는데 네. 흙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서
이런 면역 억제 기능 있는 그런 물질을 찾아내가지고 개발을 했죠. 네. 이 약물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으면 이 인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른 네. 감염 위험이 있지 않나요? 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면역 억제 약물을 투여받으면 네. 어떤 인체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약물을 투여받지 않은 정상인보다는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럴 것 그래서 우리가 같아요. 이제 장기 이식을 받을 때는 장기를 받음으로써 그 환자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수명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혜택과 이런 감염의 위험으로 인한 어떤 그 위험성 이런 걸 좀 잘 따져보고 나서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전문가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이 면역 억제 약물도 굉장히 기능이 좋아져서 네. 그 초창기 약물보다는 그런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약물이 아, 개발됐죠. 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식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평생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많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거처럼 이제 고용량을 환자한테 부담 줄 정도로 고용량을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적은 용량으로 환자분에 맞춰서 일단 쓴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지금 나온 약물은 예전보다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 용량만 처리를 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초창기보다는 환자의 부담이 네.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최초로 장기 이식이 성행됐나요? 네, 최초의 장기 이식은 신장이었고요. 1969년 성모병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각막과 골수 이식이 진행이 됐고요. 네. 1988년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간 이식, 1992년에 췌장과 심장, 1996년에는 뇌사자의 폐 이식이 이루어졌고 지난해 이제 생체 폐 이식이라고 해서 네.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이식하는 수술이 아산병원에서 성공을 했었죠. 네, 이렇게 기증에는 방금 말씀하신 뭐 뇌사자의 기증이 있고 또 사후 기증, 생체 네. 기증이 있는데 이걸 좀 분류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뇌사는 뇌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 기능이 정지되거나 네.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사자 같은 경우에는 신장, 간장, 심장, 뭐 폐, 췌장, 췌도, 뭐 소장, 안구 등의 네. 장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어요. 네. 사후 기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뇌사가 되고 나서 심장이 먹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심장이 완전히 먹고 나면은 이걸 이제 사후 기증이라고 그러는데 뭐 안구나 뼈, 연골, 피부, 혈관 등의 인체 조직을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체 기능은요? 근데 생체 기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기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신장이나 간장, 췌장, 췌도, 소장, 골수 등의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체 기증과 관련해서 작년에 아산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폐 이식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해외에서는 성행되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법이 좀 바뀐다면서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장기 네. 이식법은 이제 그 장기 기증할 수 있는 장기를 정하고 있는데 네. 장기 이식할 때는 그 대상자도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혼란이 없거든요.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장기 이식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살아있는 그 사람의 폐도 이식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이런 어떤 생체 폐 이식, 폐를 비롯해서 이제 간 같은 경우에 생체 이식이 되는데 네. 이 생체 이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기증자의 건강 상태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내 장기를 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근데 주고 네. 나더라도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체 장기 기증은 이제 기증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뭐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동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장은 하나를 떼주고 그 콩팥 하나로 나머지 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기증자가.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아주 좋은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겠죠. 대부분 생체 기증은 이제 기증자가 누구한테 줄 건지 지정을 하고 나서 이루어져요. 네. 다른 뭐 내사나 이런 건 그렇지가 않은데.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식할 장기가 부족해서 실제 수술 건수는 이식 대기자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들었어요. 아무쪼록 좀 장기 이식에 대한 인식과 그런 관심이 좀 높아지고 또 오늘 소개해 주신 면역 억제제 같은 그런 성공적인 장기 이식을 돕는 기술들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이식받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